안녕하십니까. 재활닥터 민원장입니다. 오늘은 질병 치료 과정 후에 아쉽게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우리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왜 의사가 또 복지제도 뭐 이런 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뭐 회복시켜가지고 뭐 어떤 치료법을 하면 좋아진다 이런 그런 주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저도 이제 가족 중에 환자가 계시고 또 어떤 힘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대학병원을 모시고 갈 일이 있을 때 제가 뭐 또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면 또 다른 가족 중에서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뭐 장기 또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또 비용적인 거나 재정적인 것이 또 뭐 하나도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면 또 어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나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 그분들이 알면 그런 긴 인생 동안에 앞으로 이제 다 완치됐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어떤 흔적을 남긴다면 알아두는 그런 지원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평소에 뭐 불과 지난 토요일 이제 퇴원하시는 환자 보호자분이 저희 이제 1층 데스크에서 수납을 하시면서 갑자기 장애 진단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담당 주치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봤더니 이제 이분이 입원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좀 일정 부분 또 장애 부분이 좀 있고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다 완치는 안 됐는데 퇴원을 하고 있고 이제 타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는 좀 안타까운 경우였는데 또 특별히 제 지인 아시는 분이 또 소개를 했던 환자였는데 사전에 퇴원 계획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부족한 경우라고 저는 사실 제가 조금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퇴원하는 날 결국은 갑자기 이제 이런 장애 진단서를 진단 절차를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고 결국은 다 나중에 환자가 다시 외래를 방문해서 진료하고 검사 받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결과를 가지고서 작성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퇴원의 계획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저희가 스태프들한테 이제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하라 하면 용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어 어떻게 하냐면 좀 퇴원하실 건데 저한테 뭐 제가 뭐 신청하실 거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 보호자는 병을 앓고 투병하는 게 처음이고 우리는 그런 환자분들을 계속 치료하고 같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이 시기에는 이러이러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해서 인정이 받으면 등급이 나오면 이런 혜택이 나올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본인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항목을 찍어줘야지 그분들이 알 수 있지 처음 환자랑 환자 보호자분이 알아서 다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다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가 이런 제가 완전히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한번 말씀드리면 장기간의 투병 기간이나 이후 요양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자나 가족들의 재정적, 심리적, 시간적 부담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안내를 받는 경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알게 되므로 가족 내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략적인 내용만 알아두어도 차분히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적절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를 때에는 먼저 병원 원무과나 또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질의를 하면 잘 안내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지원 제도는 내가 이제 병이 발생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떤 뭐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 병 발병한 것 자체만으로 이제 어떤 조건이 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병원 입원 기간 중에 치료비 관련돼서는 문의를 보통 병원 원무팀이나 또는 사회복지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중증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그래서 암이나 또는 희귀 난치병 같은 경우는 고가의
진료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5%, 보통은 뭐 20% 정도의 본인 부담을 내는데 5% 이렇게 훨씬 더 감면돼서 본인 부담금을 적용받는 이런 중증 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 이거는 병원에 이제 치료를 쭉 했는데 본인 부담금이 예를 들자면 대략적으로 뭐 개별 병원 한 곳당 한 580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 상한까지 딱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 58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 본인 부담 초과시 그걸 환자 측이 내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에서 대신 지급하는 아주 좋은 제도죠. 뭐 회복기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중반 정도 개인차가 있지만 그 정도 입원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결국 사실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재정적 부담이 훨씬 더 이제 훨씬 좀 더 유리하게 된 상황이 되니까 대신에 그건 이제 환자 측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그래서 이런 본인 부담 상한제 이건 회복기 재활병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 곤란 시 내가 이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 제도인데요. 보건소나 시군구 구청, 국민공단, 보험공단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치료 중인 병원의 사회사업팀, 사회복지팀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요거는 거주지 보건소,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강 대상자 지원 사업, 요것도 거주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긴급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 문의, 이것도 시군구청이 할 수 있고요. 저도 최근에 좀 원무과에서 하는 걸 봤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그래서 이거를 대략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 같던데요. 국민건강공단에 신청해서 갑자기 이제 의료비가 병이 생겨서 의료비가 확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지원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생계 지원. 생계. 이제 치료는 치료고 남은 가족들의 이제 환자를 투병하는 데서 이제 간병도 하고 이제 병원에 매달리다 보니까 생계를 어떻게 이제 꾸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또 환자가 있는데 이제 환자를 간병해야 되는 그러니까 돌봄. 가족 대신 돌봄 지원하는 부분.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계 지원은 경제 활동, 환자가 가족 내에 있어서 거기 돌보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중단되거나 생계비 마련이 어려울 때, 요럴 때는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시적 생계비를 포함한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요 부분은 거주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긴급지원사업으로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주지 시군구 물어보시면 되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냥 잘 모르면 동사무소 가거나 아니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눌러서 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생계 지원 제도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병원에 있는데 또는 집에 와 있는데 내가 어쨌든 나가서 가족이 뭐 사회활동을 하고 해야 될 때 대신 돌봐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암 환자를 위해서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보건소 제가 집에 있는 암 환자 관리 사업, 가정 방문지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암 환자라고 사실 장기적인 투병을 요하고 또 집에서도 이제 항암 치료하고서 병원에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집에서 또 회복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거주지 보건소에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 장애가 남았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즉 장애 진단 후에 지원받는 것. 이것은 뭐냐면 뭐 대표적으로 뇌병변 질환 등 다양한 종류의 질병과 손상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후유증이 남았을 때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 증상이 남아서 장애를 초래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제도, 이런 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퇴원 전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표적으로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치유장애 진단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보험 소견서.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한 발병 6개월 후부터 작성이 가능하니까 주치의나 원무과에다가 상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치유장애 진단서와 장기요양보험 소견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나옵니다. 예전은 뭐 급수로 나누는데 지금 이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데, 예전 기준으로 찾으면 중증은 기존의 1급에서 3급, 경증은 4급에서 6급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중증 장애인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 그다음에 장애수당 이렇게 나누는데, 장애수당에서는 장애인으로 진단되면 장애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법상 장애연금을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 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 인정액이 산정 기준 이하인 분, 본인의 그 가계의 소득 인정액이 산정다, 이 기준보다 너무 미치다 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자체에서 지급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법상에서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서 완치되었거나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정신적 장애도 있네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그걸 좀 메워줌으로써 장애 정도 및 국민연금 납부 요건 등에 따라서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이것은 이제 거주지 읍면동이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있고 각종 세제 혜택이 있고, 또 여러분 보셨겠지만 장애인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차에서 전용으로 주차 공간을 배정해요.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넓은 곳에, 거기 이제 일반 차에 되면 거기도 과태료 내죠. 그래서 그런 주차 공간, 우리가 장애가 남았을 때 외적인 활동을 할 때 이동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로 어려울 때 그런 좀 먼저 배려하는 그런 주차 공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뇌졸중이나 파킨슨 이런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이 대상자인데요.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장기요양급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5등급 분류가 있는데 1, 2등급 수급자는 재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는 재가 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비교적 중증인 1, 2등급은 어떤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까지도 이용할 수 있고, 경증인 3, 5등급 인지지원 쪽은 집에서 계시되 거기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 다만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런 3, 5등급도 시설급여를 이용 가능한다는 또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급여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 요양원을 얘기하겠죠. 요양원에 장기가 입소한 수급자에게 실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집에 계신 분을 가족을 돕거나 따로 하든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주야간 보호, 낮이나 밤이나 잠깐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해준다든지, 또 단기보호, 월에 9일 또는 최대 15일 이내에 일정 기간을 장기 요양소에서 보호해 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쇼스테이라고 외국에서도 했지만 단기 보호가 있고요. 그 외에 휠체어라든지 이런 복지 용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특별 현금 급여를 또 제공받게 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어떤 질병이나 손상이 돼서 급성이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고 안정화되면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쯤에서 또 입원 또는 퇴원해서 이제 발병 6개월쯤 경과쯤 할 때 그
조금 미리 하시는 게 좋겠죠. 5개월이든 뭐 퇴원 전에 미리 조금 더 일찍 퇴원하시는 분들은 더 일찍 해서 주치의와 원무과의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일단 장애진단서하고 장기요양보험서는 어떤 휴유 증상이 남았으면 주치의가 봤을 때 본인은 아쉽게도 장애가 좀 남았기 때문에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 두 가지 신청하셔서 장애진단서, 장기요양보험 소견서 신청하셔서 다양한 복지 지원 혜택을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추신경계 질환은 다양한 형태로 아쉽게도 잔존 후유증을 남겨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서 타인의 조력을 필요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장기화돼서 위축되는 사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환자나 가족 구성원만으로 그 부담을 모두 가져가려 하지 말고 사회 공동체에서 공적 보험이나 공적 부조의 형태로 마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충분히 활용해서 향후 인생을 가족과 함께 좀 더 밝게 살아가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장애가 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